어제 우리 한 거 복습 좀 해볼게요. OX 1 테스트라 해야 되나? 예, 그거 좀 한번 펼쳐주세요. 자, 1번 문제 그냥 복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테스트 어제 본 거 보면, 자, 1번 보시면, 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쟁시장 균형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이렇게 일치하는 요걸 나타내고요. 여기 Q고 P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경쟁 균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균형 중에서 경쟁이다 하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이게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효율적. 근데 효율적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극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 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맥스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게 소비자 잉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생산자 잉여고요.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극대되는 상태, 요거를 우리가 효율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잠깐 봤던 거는, 자, 조세를 부과하거나 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세금 때리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생산자한테 부과되거나 소비자한테 부과가 되거나 0, 1,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정부 조세 수익까지 생각해서도 소비자, 생산자 잉여, 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이만큼 감소해요. 그래서 여기다 써드리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최적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과소 공급되면, 과소 생산되면 저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만큼을 우리가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초과부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따 이건 잠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곧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소비자 잉여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2번, 자신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재화를 구입할 때 시장 교환에서 얻는 이득의 크기. 이게 소비자 잉여죠. 소비자 잉여. 뭐 이거 면적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아셨죠? 자, 이거 생산자 잉여예요. 생산자 잉여. 자, 한번 요거 볼게요. 요걸 확장해서, 자, 수요 곡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공급 곡선은 그냥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균형점은 여기 똑같이 있어요. 점점점점점. 자,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완만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게 소비자 잉여죠.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할게요. 이렇게 가팔라져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된다 해봅시다. 수요 곡선이 빨간 색깔로 해야 되나? 이렇게 수직이 돼버리면 이 위가 전부 다 소비자 잉여가 될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수요 곡선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의미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죠. 소비자가 맥시멈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다시 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이만큼까지 지불하려고 하는데, 수요 곡선이 점차 기울기가 가팔라져요. 그럼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한대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만약에 회계사 합격증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합격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면 거의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무한대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에 가깝고, 수직에 가깝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무한대죠. 탄력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거는 차차 우리가 자꾸 또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다 하면 JY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이 수요 곡선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해요. 3번 얘기인데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높다가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바로 뭐냐면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널 베네핏 편익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지널 다시 한번 개념을 기억하시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개당 아이스크림 하나 소비했을 때 요 높이는 얻게 되는 만족. 그래서 한 개 추가 시 얻게 되는 만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 개 개념 우리가 자꾸 얘기할 거예요. 다음 4번에 보시면 자, 생산자 잉여 얘기할 건데 생산자 잉여는 물건을 공급하려는 생산자가 이거요. Q가 되고 공급 곡선하면 이 높이가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받고자 하는 금액.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고 이 높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라서 밑에서 비용을 증가시킨 요인은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 경쟁시장에서 사회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그 1번하고 같은 얘기고요. 6번에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 경쟁시장보다 작은 경우에 자중 손실이 발생하지만 거기 보시면 큰 경우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큰 경우도 발생해요. 우리 책에도 살짝 그림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좀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이따 보조금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죠. 점점점점 해서 최적 수준이면 여기 수평축과 수직축의 변수가 뭐예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합시다. 아이스크림의 가격, 아이스크림의 수량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밑에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Q가 되고 잉여라고 할게요. 그냥 보통 파이라고 만약에 쓰면 잉여.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의 총합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었을 때가 여기가 잉여가 극대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 전체적인 잉여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만나는 균형점에서가 잉여가 극대가 되고요. 아까 저쪽에 얘기한 것처럼 조세를 부과하거나 해서 최적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잉여는 좀 작아지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더 나가도 잉여는 작아져요. 그래서 최적 생산량 수준을 기준으로 적거나 더 많아져도 그래도 역시 후생 잉여는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선 그거 살짝 봐두시고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나가도 과유불급처럼 후생 손실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어제 이제 그 7번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시장이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죠. 시장이 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의 개입을 해요. 개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량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량 통제. 이거는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환경오염에서 많이 할 텐데 오염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 이상 배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격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고요. 근데 가격 통제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최고 가격제가 있고 가격제, 그 다음 최저 가격제 이렇게요. 이 뼈대를 좀 만드시는 게 경제학의 큰 그림을 빨리 보는 데는 되게 괜찮은데 그다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좀 깊이 있게 보셔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 책에도 보면 이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뼈대로 막 하시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약간 뭐 하면 나쁘진 않는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뇌 용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막 이거 집어넣으면 딴 게 쑥 해서 밀려나요. 그러니까 골라야 돼요. 머릿속에 뭘 담아낼지요. 자,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요. 균형 가격이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이자율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거 이자율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금의 공급이라 할게요. 자금의 수요 공급하면
자금의 대가가 이자율 이렇게 돼요.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시중에 금리가 너무 비싸요. 막 한 30% 이렇게 이자를 내라고 해요. 그럼 정부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 너무 힘들 테니까 그래서 이거 이상 올리지 마 해가지고 뭐 5%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거 보시면 공급이잖아요. 그냥 자금의 공급에 자금의 공급.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축자예요, 저축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수요는요, 자금에 대한 수요고요. 자금의 수요자는 바로 투자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서민, 보통 사람들은 차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자율을 정부가 강제로 낮추라고 하게 되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뭐 빌려줄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자금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30%나 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못했는데 이자를 5% 하라고 하니까 이 기회에 돈 좀 빌릴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렇게 되면요. 여기 바람직한 최적 자금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여기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언제나 이 삼각형 이게 삼각형이라서 하버거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요거를 계산하려고 해서 이거를 하버거 삼각형 이름도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보면은 그냥 수요 공급에서는 내용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마무리 특강 할 때는 그냥 한 10분 만에 그냥 탄력성까지 쭉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앞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3월이잖아. 3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 잘해요. 이제 문제는 뒤가 문제죠. 뭐 앞에 여기 수요 공급 소비자 이론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까지는 막 이렇게 책도 지저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앞에는 대충 설명드릴게요. 자, 아무튼 7번 보시면 최고예요. 최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 가격이나 이거는 너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이상 올리지 마 하니까 균형 임금보다 균형 가격보다 밑에서 결정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8번 임대료 규제하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반드시 나와 있는데 생산자 잉여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요게 생산자 잉여인데 최고 가격제 실시 이후죠. 그 이전엔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요. 여기 파란 색깔 면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파란 색깔이 그 이전에 before 생산자 잉여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은 after 생산자 잉여. 자꾸 제가 색깔을 칠해드리는 이유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구해서 계속 면적 구하세요. 그게 그냥 제일 많이 나와요. 무난해요. 자, 다음에 반드시 감소하죠. 자, 다음에 9번 임대료 규제할 때 단기보다 장기의 주택난이 더 커지게 된다. 뭐 요거 우리 지문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가 좀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9번 이렇게 보시면 자, 단기에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다 할게요. 공급 이게 주택 거래량이고 그리고 여기 뭐 임대료 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단기요. 단기에는 집을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못하죠. 집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농산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장기에는 좀 이게 공급이 좀 이렇게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장기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요. 장기에 공급이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되면 이 완만하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좀 더 탄력적이라는 거. 뭐에? 임대료에 탄력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뭐에 대한 뭐의 탄력성 이렇게 쓰냐면 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임대료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작아지는 거죠. 바로 해석하려면 이거요. 임대료 가격이 올랐는데 단기에는 공급량을 늘리지 못해요. 근데 장기에는 공급량을 확 늘릴 수 있으니까 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형이에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임대료 상한선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단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랑 결정되니까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량은 뭐 5개인데 살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그냥 빨간 색깔로 할게요. 장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고 이쪽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죠. 장기에는 요게 되고요. 죄송해요. 요게 장기의 초과 수요가 여기 수요를 기준으로 해야죠. 공급과 수요 요게 이제 초과 수요가 되고 단기는 공급량은 10개 공급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만큼 단기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초과 수요가 장기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림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 그 정도 보시고요. 그냥 요 말만 잘 보세요.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0번 한번 볼게요. 9번도 뭐 마찬가지고요. 10번 한번 보시고 최고 가격제 실시하게 되면 초과 공급, 최고 가격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11번 보시면 최고 가격제는 재화 품질을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 규제할 때는 퀄리티가 떨어지고요. 최저임금제 생각하면 퀄리티가 바람직한 최저수준보다 더 오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에 12번 보시면 최저가격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설정된 최저니까 최저 이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제로 보시면 되는데 12번 보시면 최저임금제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노동자가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가지고 얘기하는데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노동, 임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너무 낮다고 그랬죠. 뭐 한 40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봤을 때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요거보다 이거 이상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12번 최저가격제는 수요자를 보호하는 제도 거기까지 되는데 정부가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로는 요거요. 재화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급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공급자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자가 노동 공급자죠. 노동 공급자, 근로자예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가격제는 집을 살려는 사람이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자를 보호하는 거. 누가 약자인가? 그거를 따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3번 볼게요. 노동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번. 자, 노동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이 노동 수요가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요. 다시요. 탄력성은 잘 보셔야 돼요. 노동 수요가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수직이라는 건 임금이 오락내락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랑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 임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얘는 노동의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수직이면 임금 인상 시 노동에 대한 양자를 붙여야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수요량 자체가 곡선이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네요. 근데 만약에 임금을 올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면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하향할 때는 임금 올리면 해고라든가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수직일 때는 줄어들지 않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좀 더 수평이 되면 수평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면 이때는 수요량이 또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런 탄력성 그래프 기울기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그냥 더 하진 않을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뭐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번에 노동의 수요가 수직이다? 그러면 이거는 임금을 인상시켰는데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한 다 풀네임으로 쓸게요. 노동 수요의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거. 여기서의 가격은 임금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임금 탄력성. 거기서 노동 수요니까 노동 수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좀 그냥 잘 보시면 우리가 봤던 이름에서 뭐 그냥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뭐 파생돼 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가로로 묶으세요. 수요의 이거는. 뭐가 변했냐면 임금이 변한 거예요. 임금이 변했는데 노동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합니까? 근데 수요량이 불변이잖아요. 임금 탄력성 그래서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 임금제를 실시했는데 여기 보시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해고가 안 되니까 감소하지 않네요.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노동의 수요 곡선. 원래 이제 우하향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수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균형 전에는 근로자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임금을 이만큼 받았어요. 고용량이 이만큼이고 임금이 이만큼이에요. 자, 임금이 만약에 40만 원이고 고용량이 만약에 5명 고용됐다 하면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은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노란 색깔 면적만큼. 자, 다시요. 노란 색깔 면적은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근로소득. 기업 입장에선 이게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비용.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얼마 하는 노동자를 몇 명 고용했니? 이거죠. 40만 원 하는 노동자를 5명 고용했다? 그럼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총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정부가 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100만 원씩은 해줘야지 해가지고 W1 이렇게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어요. 그럼 이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럼 보통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고용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고용량이 줄어들어서 알파고로 이렇게 대체하다 보니까 노동소득이 여기 색깔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 올라가서 얻게 된 이득과 여기 보시면 고용 감소로 잃게 된 손실 중에서 노란 색깔 면적이 더 크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면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손실 보는 건 아니고 항상 이 부분만큼 더 플러스로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근로소득은 당연히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반드시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제로다라고 하면 해고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행기 조종사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회사에서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잘 보시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3번에 그래서 고용량도 감소하지 않고 실업도 감소하지 않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보시면 최저임금제 실시할 때 임금이 1% 상승할 때 고용 수용량 2%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네, 요거를 사실 또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어제 잠깐 했는데 14번. 자, 근로소득의 증가율 이거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근로소득이 얼마 있으면 분자는 근로소득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임금이에요. 임금이 얼마 있는데 임금이 얼마 변화율 그리고 고용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는 TR은 PQ 그거 한 거 거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임금이 1% 상승했어요. 얘가 1% 상승했습니다. 좋은 거네요. 만약에 이게 고용만 감소하지 않으면 임금 더 주면 근로소득은 증가해요. 근데 고용 노동 수요량이 거의 보니까 2% 감소했대요. 이렇게. 그럼 최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1% 감소하니까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나중에 막 그림 그려서 뭐 면적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그림은 그냥 옆에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알파고가 옆에서 뭐 계산해주거나 아니면 계산기도 여러분이 두드리는데 그러지 않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값 얼마야? 그러면 알파고가 이렇게 계산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막 이렇게 의존하는 거는요 완전히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먼저 잘 좀 보셔야 돼요. 다음에 15번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필수재 맞죠?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 맞고 공급도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16번에 보시면 공급은 탄력적이라는 게 틀려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다 비탄력적인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농산물이 가격 파동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뭐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둘 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17번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농산물 하면 당연히 농부의 수입이다라고 하면 수입은 농산물 팔아서 얻게 되는 가격과 Q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이 되려면 이게 풍년이 들었어요. 다시 잘 보셔야 되는데 풍년이면 이게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이건 탄력적이죠. 가격이 변했을 때 언제나 얘기할 때는 Q가 변할 때 가격의 탄력성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수요함수 쓸 때 언제나 가격이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려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안 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이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립해야지 이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가격이 대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시 가격이 대폭락을 하게 되고요. 공급을 좀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농부의 수입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살짝 미니 그림으로 그리면 자, 공급 곡선이 기울기 가파르고 수요 곡선도 기울기 가파르게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에 다 모든 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울기에 모든 게 뭐 그래도 다 탄력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면 풍년이 발생하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총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부들의 총수입 이렇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노동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다 합시다. 이렇게 공급이 1 이렇게 풍년 하면 이게 풍년이라는 충격이 발생한 거죠. 풍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량은 조금 증가해요. 고용과 생산량은 수량은 조금 증가하는데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폭락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게 요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걸로 다 풀려요. 괜히 그림까지 그리시지 마시고 잘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살짝 봐두셔야죠. 그렇게 되면 농부가 풍년 이후에 얻게 되는 총수입은 이 파란 색깔의 면적인데 노란 색깔보다 작죠. 수량이 증가해서 얻게 된 이득보다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슬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식적, 법적 귀착이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귀착, 부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담과 진짜 부담이에요. 그걸 우리는 실질적인 귀착이라고 그러고 이게 경제적이에요. 경제가 언제나 실질을 따져요. 실질적인 부담자가 부담의 크기가 달라요. 이게 달라지는 건 딴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19번 보시면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일수록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그 가로로 묶으세요. 빼버리세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수요 공급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 문장이 좀 길어지면 그 핵심 포인트를 놓쳐요. 공급에 비해서 자꾸 이러다가 앞에 걸 까먹어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탄력적일수록.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할 만한 선택권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년에 회계사 수요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년에 한 200명 뽑기로 했다. 만약에 이제 막 그렇게 되면 막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또 내공이 뛰어나거나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아이 그럼 뭐 딴 거 시험 준비하지 뭐 딴 길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선택폭이 많게 되면은 별로 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대체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수요가 소비자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야, 너 없어도 돼. 네 거 그거 안 사도 돼. 딴 거 사면 돼. 콜라 가격 올라가면 사이다 환타 사면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객이 피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담배 비탄력적이면 담배 가격 올라가면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중독돼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탄력적이라는 건 힘이 셀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세면 그 조세 부담이라는 것을 바구니를요 누구한테 공급자 생산자한테 이렇게 전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떠넘기니까 이 사람의 부담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거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조세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제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요. 그거 조세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08페이지 거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8페이지랑 사실은 그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107페이지,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자, 어제 했던 그 조세부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자,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공급자고요. 조세를 공급자한테 부과하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요. 네, 요거 잘 보시고요. 수평축은 Q고 수직축은 P. 거기까지 돼 있죠. 자, 점을 3개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에서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뭐냐면 P소라고 쓰시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색깔로 칠하면 요게 이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 이 삼각형의 크기가 그리고 요게 이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정부의 조세 수입. 이게 시험에 정부의 조세 수입 구하는 거는 뭐 매년 한 문제씩은 나와요. 요거 면적. 그리고 요게 초과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만약에 이걸 생산자한테 부과하지 않고요.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그 흐름은 좀 다르지만 이만큼 세금 때린 만큼 밑으로 내려가니까 0, 1, 2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0, 2를 먼저 찾고 그 다음 1을 찾게 된다.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텍스를 생산자한테 부과하던 소비자한테 부과하던 동등하다. 효과는 똑같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요. 이거를 초과 부담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초과라는 말을 잘 느끼세요. 뭘 초과했다는 거야? 이 얘기 뭐냐면 정부가 받은 조세 수입은 이 하얀 색깔만큼이에요. 근데 소비자랑 생산자가 부담한 크기는 하얀 색깔하고 빨간 색깔만큼 대가를 치렀대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애는 1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냈다는 애는 그걸 초과해서 120만 원 냈대요. 20만 원 어디 갔어? 중간에 흘린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초과 부담을 얘기하는 건 이제 재정학에서 좀 많이 얘기하는데 사회적 후생 손실인데 요거 참고로 보세요.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요거 T가 세율인데요. 세율의 제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율의 제곱. 이걸 뭐 증명하거나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그냥 보세요. 다음 두 번째는 여기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탄력성의 비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탄력성이 커질수록 초과 부담은 커진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살짝만 볼게요. 살짝. 우선 탄력성 한번 볼까요? 탄력성. 자, 이게 공급까지 얘기하면 이 식은 좀 복잡해져요. 그건 나중에 객관식 때 할 건데 그건 재정학 파트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정학이나 무슨 뭐 노동경제학에서 배우는 거 제가 최저임금제 할 때 막 설명해드리고 화폐금융론 시간에 하는 거를 막 거시에 설명드리면 할 얘기는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국제경제학도 원래 국제무역, 국제금융 책이 한 권씩 있어요. 거기 있는 걸 막 제가 설명드리면 할 게 늘어나요. 근데 시험 문제랑 관련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와 저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가 아니라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공급 탄력성도 영향 미치는 거 시까지 이렇게 하면 좀 식이 복잡해지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근데 뭐 한다고요. 또 보면 나중에. 근데 객관식에 저도 일부러 넣어놨어요. 하도 안 넣어놓으면 이 수업은 그런 것도 안 하나 보지? 안 하죠. 근데 일부러 그냥 안 하지만은 그 막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쓸데없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우세요 할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격언식 책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수요 공급이다 하면 1번 1챕터 1장 수요 공급하면 문제를 막 섞어놨어요. 섞어놔가지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연습하니까 섞어놨는데 강의할 때가 힘들더라고. 앞에 탄력성 했다, 수요 공급했다, 최저임금제 했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우리 책도 보면 약간 순서대로 있지만 그냥 토픽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포인트는 적어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책을 개정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토픽별로 해놨어요. 수요 공급의 응용, 탄력성, 조세 부과 효과, 뭐 최저임금제, 뭐 최고 가격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과 부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그 문제만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연습하기 좋게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순서만 좀 바꾸고 좀 문제 좀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걸 쭉 하신 다음에 실전에 가시면 기출을 푸셔야 돼요. 기출 이것도 다 기출인데 회계사 기출이에요. 회계사 기출을 연도별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요 파트만 하면 이제 단점이 뭐냐? 요 문제는 잘 풀려요. 근데 딴 문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한 40문제 보면 우리가 보는 실전 같이 미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하셔야지 실력이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요번엔 좀 강의하기 편하게 좀 순서를 이렇게 좀 몰아서 또 다시 아마 좀 하긴 할 텐데 뭐 요번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건 잘 보세요. 탄력성에 비례하는데 공급 곡선은 수평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수평으로. 이래야지 이제 좀 얘기가 좀 심플해져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가파른 거 할게요. 가파. 자, 그럼 수요 곡선 완만한 거 하나 볼게요. 완만한 거. 완만. 이렇게요. 완만. 자, 기울기가 완만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요거 기울기 역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세를 부과했어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텍스 부과한 만큼 상방 이동했어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이 가파른 경우에는 초과부담 삼각형 찾으세요. 저 빨간 색깔 삼각형인데 여기서 색깔을 여러 개 해야 돼가지고 요게 삼각형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보면은 여기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탄력성이 작아요. 소비자가 거기 중독돼 있어요. 선택할 폭이 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폭탄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밖에 발이 느린 거야. 그래서 세금 폭탄이다 했는데 동작이 느려가지고 어디에서 막 느리면 그럼 이제 폭탄을 많이 맞는 거죠. 대신 또 그냥 다 저격할 수 있어요. 근데 목표물이 되게 동작이 빨라요. 탄력성이 크고 발 빠르고 이렇게 되면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여기서 세금 부과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여기까지 간다고. 0, 여기가 1, 점점점 여기가 2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란 색깔로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초과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노란 색깔이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얀 색깔에 비해서 노란 색깔이 탄력성이 크게 되면 초과부담도 익세스 버든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림도 살짝 보시되 말로 그냥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볼까요? 세율의 제곱. 자,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세율을 2배에서 뭐 1배에서 2배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동일한 탄력성을 얘기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요만큼 T만큼 세금을 때렸어요. 그러면 S에다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근데 이제 T가 아니라 2T만큼 부과했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합시다. S 플러스 2T 이렇게 되면 자, 초과부담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T만큼 부과하면 여기서 0, 여기가 1, 점점점에서 2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이 삼각형 초과부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게 S에서 2T만큼 올라가게 되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되고요. 점점점에서 여기가 2 이렇게 돼요. 이 노란 색깔이 바로 초과부담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T에서 2T만큼 세율은 2배 올라갔죠? 자, 요거 차이는 세율이 2배 증가할 때, 증가시. 자, 그랬을 때 초과부담은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만큼 됐는데, 살짝 봐도 여기다 보조선을 그리면은요, 모양이 요거에다 요거 4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초과부담은 세율은 2배 증가했는데, 익세스 버든은 4배, 2의 제곱인 4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 살짝 한번 봐두시고 그냥 요 공식 거래량도 중요한데 요거는 재정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2분의 1 이것도 삼각형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이걸 어차피 할 것 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요거 세율의 제곱 탄력성에 비례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밑에 107페이지엔 살짝 그 삼각형 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정리하시고 시험에 이제 말문제 나올 때는 위에 나와 있는 박스 탄력성에 반비례해 가지고 조세 부담 달라지는 거 역탄력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뭐 그런 거 밑에 보시면 108페이지 가지고요. 그냥 밑에 4개 그림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요.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네 번째 그림 있죠? D. 그걸 한번 볼게요. 그게 그림이 잘 안 하다 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자 거기 보시면은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고 수요 곡선은 그냥 우하향하는 경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가 이제 Q고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P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 우하향해요. 0 찾으면 여기가 0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걸 해볼게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거. 잘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걸 소비자한테 부과했다. 소비자에게 텍스를 부과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고 그랬죠. 텍스만큼.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D-T 이렇게요. 뭐 T가 텍스가 100만 원이면 100원, 아니 100원이면 10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0, 1, 2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공급 곡선이 수직 이렇게 돼 버리니까 0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고요. 소비자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네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그냥 새로운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1은 여기다가 T만큼 더한 요게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그 전에 500이면 500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하나도 부담 안 하고요. 여기 차이 T만큼을 다 생산자가 부담하게 돼요. 요거 생산자가 모두 부담. 다시요. 요거 한번 말로 할 때는 도대체 뭡니까 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고 있잖아요. 수직이라는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빵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빵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빵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공급자가 완전 힘없어 이거예요. 공급자가 걷지도 못해요. 힘이 아예 숟가락도 못 들어요. 공급자가 완전 힘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얼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는 거죠. 보통 남자랑 여자랑 누가 밥값 내고 커피값 내고 그러나 봤더니 여기 남자가 있어요. 보통 당연히 누가 내냐면 보통 남자가 내죠. 그렇지 않나요? 남자가 밥을 샀어요. 그럼 이제 여자가 뭐 커피를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남자가 누구냐면 누구라고 할까? 혹시 아세요? 그래요. 아직까지 인기 있나? 송중기라고 합시다. 별로 싫어하네요. 알았어요. 그 누구를 해야 되지? 아무튼 조인성이라 합시다. 인성이라고 해요. 딱 봤어. 조인성이 만나줘서 반갑습니다. 여자가 얼었어. 얼음 이 느낌이 얼음이에요. 얼음. 그러니까 얼음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지금 얼어 있는 거니까 그날은 그냥 남자가 제가 밥 낼게요. 아니요, 제가 낼게요. 예, 웃어야죠. 제가 낼게요 하고 여자가 밥을 내고 그럼 커피는 아니요, 커피도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다 여자가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물론 또 여자가 무슨 뭐 설현 뭐 이런 애를 만나게 되면 또 남자가 다 내겠죠. 근데 여자가 지금 설현이고 남자가 조인성이야. 그럼 어떻게? 둘이 그냥 삐까삐까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반반씩 내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힘세냐, 약자냐, 뭐 약자라기보다는 스스로 내는 거야. 힘의 관계에 비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고 이거보다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 공급 곡선 이동시키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조세부가 저는 여기에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5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자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다 합시다. 생산자한테 부과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쭉 해서요.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새로운 공급.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 책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보통 기교를 부려요. 이런 식으로. 예, 꺾인 걸로. 그럼 이제 느낌이 공급 곡선,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걸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이제 올라간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서는 뭐 변화 전과 후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소비자가 이만큼 냈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여기서 100원을 뺀 점점점점점 해서 2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피생, 이게 바로 피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빼면 이거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게 곡선을 다 보이니까 자꾸 막 곡선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자, 달을 보세요 했더니 자꾸 손가락 때문에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말로 달을 보세요. 그럼 달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야 될 거는 0, 1, 2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나 상관없고요. 나 이렇게도 그릴 줄 알고 이렇게도 그릴 줄 알아. 이건 주관식용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근데 객관식에선 답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방법을 여러 개 한다고 좋지 않아요. 그냥 이걸로 하나만 하세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부과해도 이걸로 하시고 생산자한테 부과해도 이걸로 하시고 그림이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여기 그냥 꼬불려가지고 이렇게 상방 이동한 거 그런 약간 트릭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9페이지에는 밑에 결론에 내용만 2개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똑같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그림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냥 내용까지 일일이 다 보지 마세요. 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어려운 파트고 막 그러면 좀 더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더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책을 이렇게 딱 읽는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 쫙 읽는데도 한 15분, 20분 걸려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더 얻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재탕한 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공부할 거리만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도 친절하고 좋은데 그냥 그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 차라리 필기한 걸 좀 한 2-3번 더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진짜 심층으로 막 해서 돼 있는 거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스스로 셀프로 읽어보세요. 설명은 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셨죠? 이 분량을 줄여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강의예요. 자, 110페이지 가볼게요. 보조금의 전가와 규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쫙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냥 그림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2가지를 볼 거예요. 가격을 통제하는데요. 보통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나쁜 일을 한 애한테 야 이거 좀 하지 마 해서 담배 소비를 좀 줄이도록 담배세를 부과하거나 환경세라고 해요. 피구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경오염 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면 안 좋으니까 세금 때리면 채찍이야, 채찍. 야, 좀 일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부가 유도하는 인센티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소비량을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때로는 뭔가 더 권장할 만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서브시디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읽으면 리포트 하나씩 써오면 뭐 10만 원씩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돈 받으려는 게 주목적이지만 사실은 또 책을 읽게 됨으로써 지식이 함양되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여러분도 아무튼 뭐 그래요. 그게 이제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뭔가 당근이죠. 당근. 당근.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아니면 생산자한테 주나 효과는 똑같아요. 그때는 이제 생산자한테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 한번 살짝 볼게요. 미니 그림 하나 그립시다. 자,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비용을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보조금 제공한 만큼 비용이 절감돼요. 텍스는 비용을 더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해되시죠? 간단한 얘기니까. 자,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게요. 소비자는 내가 얼마나 만족을 얻게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소비자, 책을 읽는 사람한테 야, 책 읽으면 돈 더 줄게. 그러니까 기분이 책 읽어서 얻게 되는 지적 함량도 있는데 기분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돈도 받으니까. 그래서 보조금 주는 만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나 역시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걸로 하세요. 자, 책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이스크림이라 합시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좋다라고 할게요. 근데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좀 이렇게 소비를 권장하려고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0을 찾으세요, 여기 0. 자, 원래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5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이스크림 사게 되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100원의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물론 소비자가 그 보조금의 혜택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하는 공급자가 어이구 이거 뭐 정부가 도와주니까 가격 좀 낮춰서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소비자를 좀 더 끌어들여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 주는 만큼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격이 좀 싸졌으니까 1이 뭐냐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소라고 쓸게요. 피소.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460원 이렇게 한다 합시다. 자, 다시요. 자, 이게 정부가 아이스크림 거래할 때마다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다운시켜도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원이 아니라 460원 이거에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으니까 여기 거래량이 증가한다니까요. 야, 가격 싸졌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최대한 500원까지 낼 사람들까지만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싸지니까 이렇게 뭐야 470원에 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전까지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460원에 가격이 되니까 산다고요. 하나 사면은 470원에 만족을 얻고 460원을 지불하니까 10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비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소비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을 이렇게 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네요. 자, 잉여 크기를 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 잉여는 원래 이거예요. 여기 집중하세요. 요게 소비자 잉여인데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해가지고 커져요. 그럼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여기서부터 색깔로 하세요. 색깔로 이렇게 쭉 해서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 증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뭐 A, B, C, D 해가지고 뭐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잉여 증가분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산자 볼게요. 생산자도 일부 행복이 증가해요. 가만히 보시면 생산자 잉여는 원래 여기서부터 요만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엔. 근데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한테 이만큼 받았는데 생산자는 그러면 야 460원 받으니까 손해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정부한테 100원 보조를 받게 되니까 생산자는 거기다가 100원만큼 정부한테 보조를 받게 돼서 460원에다가 100원을 받은 여기가 이점이에요. 그래서 560원이 생산자가 받게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생이라고 쓸게요. 이게 공간이 그래서 56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이게 생산자 잉여였죠. 원래는. 근데 이걸로 받게 되니까 원래는 생산자 잉여 이렇게 돼요. 여기 밑을 안 그려서 그렇긴 한데 밑에 더 그려볼까요? 그냥 아이디어 머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좀 더 그리면 쫙 그리면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가 얘가 여기까지 내려가요. 더 내려가야 되겠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더 내려갑시다.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더 내려갔어요.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생산자 잉여예요. 이거요. 이게 생산자 잉여죠. 새로운 생산자 잉여.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 원래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 크기는 가만히 보면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다 지저분해져서 미니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는데 생산자 잉여가 점점점 돼서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얘기는 뭘 말씀드리냐면 생산자 잉여가 요거 있죠. 요거. 요 면적과 그림 연습하는 거예요. 기하학 연습 비슷하게. 요거랑 그대로 올리고 내렸으니까 면적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잉여할 때는 이렇게 원래 요걸 받았으니까 원래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생산자 잉여인데 요걸 기존 걸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돼서 생산자 잉여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 빗금치만큼.
이렇게요. 이전보다. 그래서 요 크기가 생산자 잉여 증가분 이거예요. 생산자 잉여 증가분. 자, 소비자도 행복해졌고 생산자도 행복해졌습니다. 그쵸? 보조금 주니까 다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여긴데 그보다 과다 생산하도록 더 소비하도록 만들었는데 정부가 이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정부의 보조금액은 단위당 이만큼인데 거래량은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이니까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마련해야 되는 보조금은 이 빨간 색깔의 크기만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보조금의 크기가 이만큼이 되네요. 이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고요. 얘도 플러스고요. 그렇죠? 잉여가 증가해요. 근데 이 플러스 된 것보다 마이너스가 더 크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만큼이 역시 바람직한 최적 수준. 아까 이게 저검은 삼각형, 후생 삼각형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데드웨이트, 보조금을 통한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최적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최적 수준이 있고요. 기업도 어느 정도 딱 있는데 한계 기업이다라는 표현 쓰면 이게 망할까 그럴까 거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목숨이 간당간당한 기업인데 그런 한계 기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정부가 막 보조해서 지원해줘서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얻게 되는 만족도 있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생각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다. 그런 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거의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보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A 면적이 그게 이제 소비자 잉여 증가분, B 면적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 그리고 C 부분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해설이 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서 위에 나와 있는 식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한번 풀어보시고 그 셀프로 그거 풀어보세요. 면적 구하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112페이지 가보시면 종가세부가 하는 게 한 2년 전에 회계사 시험에 좀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딱 한 번.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자분께서는 그걸 설명하려고 막 길게 해놨는데 이거 그냥 키핑해 두시고요. 기본 강의 때 할 필요 없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한 10%도 안 되니까 놔두시고 나중에 객관식 할 때 혹시 진짜 궁금하시면 그냥 그때 읽어보시고 저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또 잘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뒤로 미루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것도 다 읽어보면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읽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파트 찝어드린 부분 그걸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객관식 책 있으세요? 객관식 책 그거 문제를 조금 그 빨간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요, 조금 풀어볼게요. 근데 어떤 거 풀 거냐면 다 풀지는 않고요. 그러게. 그거는 좀 잠깐 쉬었다가 책 좀 가져오시고 해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풀고 그리고 소비자 선택 이론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